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존 금리는 연 2.25%에서 동결이 됐는데요. 정부가 한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금리를 또 한 번 내려줬으면 하는 무언의 압력을 넣었던 것도 사실이죠. 연이어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 건데,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것만이 경기를 부양하는 길은 아닙니다. 담배값 올리고 주민세 인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또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가는 것이라는 증세 논란이 정부에 주는 압력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금융위는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대로 임 회장을 중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징계, 이 문책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꼭 사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은요, 모두 자진 사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은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은 거세질 것 같습니다. 경징계로 바뀐다면 글쎄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압력입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2, 3년 만에 2배로 올리겠다고 하죠. 우회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증세임을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살리기와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세금을 늘려야겠죠. 그렇지만은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증세보다는요, 그동안 감세를 해줬던 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손봐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4부의 금요기획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담배세와 주민세, 굉장히 증세로 뜨거운 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최근 주시장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 일단은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7포인트, 한 0.4% 정도 올라서 2041포인트에 끝났고, 모처럼 대형주들이 이제 주가의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어떤 변수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최근이 쿼드러플 위칭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좀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식 매도물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이제 목요일자로 주시장의 이제 매도 물량은 일단락이 됐고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낮췄었는데, 네.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향후 이제 어떤 그런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는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줬기 때문에, 금요일 주시장의 반등은, 주시장의 어떤 그런 이제 수급적인 매도 물량이 일단락된 이후에 정부 정책, 특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는 어땠나요?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들. 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거의 600억 원대 주식을 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기금 투자자들이 금일 한 580억 원 정도 주식을 순 매수하면서 네. 외국인 매도에 이어서 그 연기금과 투신이 오히려 이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더 끌어올리면서 주가의 반전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좀 눈여겨볼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대형주 중에서는 철강, 금속, 은행, 네. 통신 관련된 쪽이 많이 올랐는데,
은행과 철강은 주시장에서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강세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통신이나 철강 이런 그 주식들 업종들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보다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고요. 예. 금일 많이 오른 은행하고 철강은 지난해 연말 올해 1, 4분기 최악의 실적에 바닥을 보인 이후에 기업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거래소 그 시장하고 정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최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세로 반전이 되면서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680억 원 주식을 팔았는데 코스닥에서 530억 원. 네. 사실은 시장 규모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대규모의 그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는 코스닥 내 IT나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의 그 주등폭이 깊어지면서 주가가 오늘 하루만 봐서는 좀 더 연속성을 봐야 되겠지만 네.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에도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그 변수가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16, 17일인 화요일 날은 미국 FOMC 회의에서 이제 유동성 축소 또는 추구 전략과 관련된 뭐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갑자기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목금 정도에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이제 선거가 있는데 영국과 분할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상당히 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주중반까지는 미국과 유럽 변수를 좀 봐야 되겠지만 크게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거래소 중심의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더 견인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의외의 경우의 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서 주중반까지는 관망세 이후에 방향성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 보입니다. 네. 오늘 증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속보 들어온 소식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그리고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항소심에서 원심과는 달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나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3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또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혐의는 탈세, 횡령 배임 혐의였고요. 이번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사실 감형이 된 것 같네요. 예,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이 됐죠? 예, 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이재현 회장 소식을 전해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증세 얘기가 지금 계속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요. 네네. 정부도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이제 담배값 인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담배값을 올리는 게 결국 거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사실상 이제 세금을 올린 담배세를 인상하는 거였고, 오늘 또 이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현실화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 평균 한 4,600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0,000원 이상 20,000원 이내로 올리겠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으로 하겠다.
2016년에는 하한선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평균 주민세가 4,600원인데 2016년에 하한선이 10,000원으로 되면은 후년부터는 적어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세 역시도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세는 우리가 개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사업용에 부과가 되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담배세 오르고 또 주민세 오르고 자동차세 오르고 결국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세냐 국세냐라는 걸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금은 다 똑같은. 그렇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세금인데 정부가 이제 작년 이제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인위적인 증세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서민들 일반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증세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국세는 손 안 대고 지방세만 올리는 것이 결국은 우회 증세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제 실토를 했는데 너무 공무원다운 멘트였어요. 네. 그런가요? 지금 사실 지금 정부 세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6월까지 세수진들이 45%, 목표 대비 지금 45%밖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절반도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조 5천억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올해는 그 이상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경기는 부진한 데다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재원 지출 조금 많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팽창적으로 짜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돈은 안 거치고 쓸 때는 많아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국세는 손 안 대고 지방세만 슬그머니 올림으로써 사실상 부족한 세수를 메운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증세는 없다라고 했던 약속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 말은 번복을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증세죠. 이거 어제 발표한 담배세 그다음에 오늘 지방세 이것만으로도 세수 증대 효과가 한 2조 8천억 원쯤 된다니까. 네. 세수 증대 효과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수가 이렇게 펑크가 나는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저는 그 메커니즘도 굉장히 궁금해요. 결국 모자라는 거는 정부가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빚이라는 건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인데요. 그래서 이제 곧 아마 이따 하순쯤에 정부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상당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엉망으로까지 해가면서 경기를 끌어올려야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가는 돈 상당수가 이제 주로 이제 복지 쪽 재원들이고 이 복지 쪽 재원들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늘리면은 절대로 줄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네, 우리의 복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지금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결국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쪽에서 더 조이든가 아니면은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달라고 양해를 구하든가 결국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부는 자꾸 전자 쪽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줄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밝히고 증세를 하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하는 그런 역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리 동결됐잖아요. 예, 오늘은 동결됐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역시나 설마 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번은 사실은 예상대로죠. 지난달에 내렸고 지금 이미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2달 연속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지금 근데 일각에서 추가 인하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할 만한 경기 회복, 물론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값은 오르고 내수 쪽에서 특별히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오늘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7명 중에 1명은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일본 노무라증권이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낮출 거다. 네. 이런 지금 전망 보고서도 나왔고요. 지금 사실 보면은 유럽중앙은행 쪽이 지난 4일이었죠. 예상을 깨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히 엔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에 미국이 출구 전략적으로 빨리 다가가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빨리 끝내고 조기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따라 올려야 될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외 금리 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돈이 막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네. 금리는 높아지고 우리랑 이 갭이 좁혀지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요인과 또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 굉장히 지금 섞여 있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통화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충돌할 때는 아마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상당 기간 동결 기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사실은 지금 대외 상황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압력이나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려가 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말랑말랑한 코너들이 있습니다.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있고요. 영화로 보는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진 바보. 이런 말 모순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경제신간에서는 이런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신랄하게 꼬집은 신간이 있습니다. 노력 중독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통해서 유럽의 경제개발 그리고 수탈의 역사까지도 담고 있는 유럽 철도의 발전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칭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많이 빌려줘서 생겼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기장, 2번 모기지, 3번 모바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문제 잘 들으셨어요? 이 미국발 경제위기, 2008년의 이 위기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걸 빌려줘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브프라임 이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조미덕 기자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보기를 할 때 아닌 것에서는 강조를 하고 정답인 데선 조용하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모기장, 2번 모기지, 3번 모바일입니다. 제가 조금 크게 했는데 차이가 났나 모르겠네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노력 중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윤경의 생생경제.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이야기도 듣고 또 경제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병율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나요? 네, 살다 보면 좀 빡빡한 일상에서 좀 어디론가 한번 불쩍 떠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출근길에 네. 뜻하지 않는 일에 휘말려서 갑자기 낯선 곳으로 훌쩍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빌 어거스트 감독의 리스본행 야간열차. 네. 인데요. 이 영화 우연히 얻은 책 한 권 그리고 티켓 한 장에 자신의 일상을 제쳐주고 네. 과거 여행을 떠나는 한 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그 동명의 소설로 처음에 나와서 아주 크게 히트한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독일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리스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설레는데 야간열차까지. 그렇죠. 예,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나오는데요. 항상 그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고전문학 교사입니다. 네. 아내는 5년 전에 이 그레고리우스가 좀 지루하다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떠나서 이제 혼자 네. 살고 있고요. 출근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다리 위에서 자살하러 가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구해 주는데 이 여인이 이제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네. 이 코트를 남겨놓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 코트를 뒤져보니까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책 한 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15분 뒤에 떠나는 리스본행 야간열차 티켓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펼쳐본 그레고리우스가 이것을 책을 펼쳐보고 큰 감명을 받는데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냥 리스본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 저자의 과거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책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간 게 중요한 건가요? 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대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영화 봤는데 네. 그 인물 자체가 역사를 상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영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포르투갈의 역사를 약간 아셔야 되는데요. 포르투갈도 그 독재 시대를 겪습니다. 살라자르 독재 시대라고 하는데 1932년부터 1968년까지
30년 이상을 일당 독재 체제가 벌어집니다. 네. 이때 뭐 독재의 특징이 있죠. 비밀 경찰을 통해서 인권을 탄압을 하는데 요때 지금 이야기가 영화 속에 펼쳐집니다. 이 살라자르 독재 시대가 끝난 게 1974년입니다. 네. 포르투갈의 그 젊은 장교들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종식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던지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네이션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리스본의 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에 권력에 저항하던 그 레지스탕스를 띄웠던 그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거 영화 한번 좀 들어보고 갈까요? You know that book? I sold it to someone yesterday. Train ticket. Where to? Lisbon. Leaving in 15 minutes. We travel to ourselves, and we have covered a stretch of our lives. Getting used to them will take some time. Would you like to dance? Shows that a life is revealed, does that silently. 저도 그냥 열차에 올라타고 싶은데요. 안 되겠죠. 방송 펑크 나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 소설이 좀 더 우리들한테 매력적인 게 열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 뭐 이런 건데요. 네. 한번 이제 오늘 한번 열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이게 가능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까지요? 네. 예. 네. 그레고리우스가 출발하는 곳은 그 스위스 베른이고요. 네. 이제 도착하는 것은 이제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인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직접 가는 직통 열차는 없었습니다. 그 이제 파리에서 예. 한번 갈아타는 열차를 선택을 했는데 예. 여행 시간만 무려 23시간이 걸립니다. 하루가 걸리네요. 네, 거의 하루 걸리고요. 그다음에 뭐 떼제배도 타고 이러면서 이제 고속열차가 포함된 2등석 요금을 보니까 한 350유로. 비싼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한 4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베른에서 리스본까지 내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의 철도망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철도와 경제에 얽힌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경제사에서 볼 때 열차 얘기 자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사, 산업혁명이 사실은 열차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래 보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열차에는 사실 그 경제개발의 역사, 또 동시에 수탈의 역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열차의 기원지가 역시 유럽이죠. 네.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철도를 가장 먼저 깐 나라, 역시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인 나라가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당시에 깔 때 보면 또 재밌는 게 철도 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최초의 철도 깔았던 나라들, 그 표준계라고 해서 폭이 1435mm 이걸 이제 깔았습니다. 이 당시에 철도가 확산됐던 이유가 바로 이제 산업혁명기 때문이었는데 물동량,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여러 유럽들이 막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표준계가 아니라 광계라는 약간 폭이 다른 그런 철로입니다. 더 넓은가요? 네. 역시 넓은 광자를 쓰니까 표준계보다는 한 200mm 정도 더 넓은데요. 왜 그랬죠? 네. 당시에 프랑스군이 기차를 타고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공격하는 것. 이때가 이제 나폴레옹 집권 당시에 스페인은 철도를 가는데요. 이게 두렵다 보니까 다른 철도폭을 씁니다. 네. 스페인이 이런 광계, 그러니까 좀 넓은, 이런 그 철로를 깔다 보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같은 국가인 포르투갈도 광계를 깔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광계인데요. 네. 당시에 러시아는 독일을 견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일이 또 기차를 타고 공격을 해올까 싶어서 넓은 또 광계를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만약에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면 스페인으로 건너갈 때 표준기에서 광계로 바뀐 열차를 타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같은 열차에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차를 타고 가도 궤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어 있는 바뀝니다. 거군요. 굉장히 저 처음 듣는 얘기라 재밌네요. 근데 철도궤는 아시아도 다 다르죠? 네. 우리 아시아만 해도 무려 9가지 종류의 철도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은 표준계를 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광계라고 좀 넓은 계를 쓰고 있고요.
일본 그리고 동남아는 협계라 해서 네. 우리나라 이 철도보다 좀 좁은 계를 쓰는데 그럴 것 같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궤도가 좁을수록 건설비,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산악 지역에 네. 유리합니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협계가 많은데 바로 이제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빨리 깔기 위해서 협계를 많이 깔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궤도가 넓으면 좀 안정적이고 네. 대량 수송이 가능한데요. 또 기차 속도도 빠릅니다. 재미있는 역사 뒷얘기 중에 하나가 아돌프 히틀러 네. 2차 대전으로 승리해서 만약 유럽을 통일한 뒤에는 무려 너비 3,000mm의 네. 아주 그 넓은 초광계 를 깔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까고 나서 이제 대독일 제국을 유럽에서 네. 건설하겠다 예. 했습니다만 전쟁에 패하면서 결국 그 철로를 통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기 잘했군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표준계를 깐 데는 또 일본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철로를 결국 깐 게 일본이니까 사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네. 일본이 표준계를 선택을 깔았는데 만약에 그 아간파천 전후로 예. 고종이 사실 러시아와 가까웠었는데요. 러시아가 철도 부설권을 만약 가졌었더라면 우리도 아마 러시아와 같은 지금 관계가 깔렸을 걸로 아마 지금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자기네는 협계를 까는데 네. 왜 우리나라는 좀 더 넓은 표준계를 깔았을까? 그러게요. 예. 결국 이제 한반도 수탈을 위한 거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군사적 진출을 필요했는데요. 이러려면 조선의 그 철로를 넓게 만들어서 네. 대량 수송이 가능한 그런 계획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905년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자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경의선을 이제 일본이 까는데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전쟁 수행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다 이런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 부산 출신이시죠. 네. 박병윤 기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열차를 놓는 구상이 있다고 해요. 네. 우리가 지금 한반도 종단철도라고 해서 TKR이 있고요. 네.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서 네. 뭐 신의주를 거치든지 아니면 나진을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열도 혹은 중국 횡단철도를 거쳐서 네. 유럽을 가는 이게 바로 이제 유라시아 철도 구상이라는 겁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한번 이제 6.25 전쟁으로 단절된 남북 철도 연결해보자 이렇게 네. 합의를 하면서 사실은 좀 구상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그 남북 관계가 좀 냉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 유라시아 철도 연결 논의가 좀 밀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최근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거를 주장하면서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철도를 결국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네.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것을 깔아가지고 하나의 한번 경제 공동체 만들어보자. 네. 이게 이제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철도를 이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다 구상에만 있는 거죠? 네. 뭔가 실제 들어가거나 한 건 없는 거고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북한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되면 네. 가능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쳐서 북한을 통하면 네. 바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북 문제입니다. 뚫리면은 리스본까지 가서 한번 방송해보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이 코너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경제신간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책 소개하실지를 소개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아까 예고에서. 예. 노력 중독. 예.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 뭐 영화 제목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건가요? 원제가 어때요? 사실 이 책의 원제는 독일어로 둠하이트, 그래서 어리석음이에요. 예. 더 충격이 오는데요, 저한테. 네, 출판사가 제목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다가 뭔가 특히 한국인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삶이 조금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
예. 네. 그 표지에 보면은 노력 중독 그러고 왜 죽도록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문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현대인들이 많이 똑똑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착각이죠.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지만 사실 100년 전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1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네.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더 지혜로울까? 네.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네, 지금 답변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그렇죠. 있고요. 또 우리는 엄청나게 새로운 발견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구촌 곳곳에 불평등과 가난, 전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렇죠. 예, 인간은 왜 점점 똑똑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네. 정말 스마트한 인간의 모습인지를 한 번쯤 짚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지나친 욕심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리석음 네.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막 저는 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께서는 저를 비판하시는 입장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종교재판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이 책은 독일 최고의 뇌과학자인 에른스트 페펠이 책을 썼습니다. 네. 어리석음을 추종하는 사회를 향한 불편한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어리석음이란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인간 그러면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났어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과도한 집착과 강박으로 이어지면서 네. 오히려 더욱더 치명적인 후천적인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건데요. 문명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삶을 옥죄고 있는 정말 노력 중독이라는 단어처럼 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책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겠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와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낭독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온 학생 김군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 항상 세계학력평가의 상위 랭크에 올라있는 나라다. 2009년도 평가를 보면 독일은 수학이 16위인 반면 한국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김군은 학창시절 우등생이었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한 신경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으며 계속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왔다. 김군은 실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두뇌 기능뿐만 아니라 신경의 작동 방식, 그리고 두뇌의 세세한 부분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복제 가능한 지식에 지나지 않았으며 독창적인 지성면에서는 처참한 낙오자였다. 비정상적인 조합이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전무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학문 방식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은 형편없었다. 엄청난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과학자가 실제로는 바보와 다름없는 게 아닌가. 책에도 김군이 나와요? 네,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거의 앞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참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독일 가서도 우리의 이런 면을. 그러니까 독일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과학자였고, 전도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독일의 에른스트 페펠 교수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들어있는 건 많은데, 활용할 줄 모르고 응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정말 그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걸 일컬어서 과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져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과학자도 노력 중독에 빠졌다는 그런 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은 이제 노력 중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 카테고리에 지식인들이 현대인들이 빠져 있는 중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게 지식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지식들을 쌓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읽어대죠. 평생 공부하고요. 또 예. 지식이 많아야지만 어떤 능력도 월등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학교 현장에서 단순 지식의 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백과사전식 사실을 습득하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생각하는 능력을 앗아간 교육 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김군의 이야기처럼 지식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게 속도 중독이에요. 예, 속도 중독. 예. 우리는 빠른 것이 진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속도에만 매몰되다 보면 진정한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전해요. 예. 예. 우리가 여행할 때 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해서 막 급하게만 가지 네. 그러는 동안 주변의 풍경을 놓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자는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일도 더 많아지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한 방을 먹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인 것 같은데, 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이 가질수록 중독될수록 덫이 되는 것들 뭘 지적하나요? 예. 친구 중독, 독서 중독도 경계해야 된다고 친구 중독도 이야기해요. 있어요? 예. 예. 친구 그러면 원래는 사실 직접 만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소통하고 예.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상처를 보듬어주고 네. 함께 성장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친구는 어떤 걸 친구라고 이야기할까?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사라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네. 실제로 각자의 삶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역설적으로 가상세계에서의 더 많은 친구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나는 친구가 뭐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영혼 없는 관계에 대한 중독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친구 중독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책에만 빠져있는 독서 중독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간접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예. 책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네. 책 속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또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 중독만 문제가 아닌 것이 진짜 독서 중독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력 중독을 극복하는 법도 여기 나와 있나요? 예, 사실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일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있다는 걸 좀 환기시켜주는 네.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습득하고 더 많이 채우고 어떤 축적하는 걸 통해서 네. 이렇게 하면 뭐 기능적인 인간, 수동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인간상이 뭐냐라는 네. 거죠. 그런 인간상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 탐구하고 도전하고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주체적인 지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네. 분들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네. 내가 정말 어리석음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많이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책을 딱 표지를 보니까 아까는 이제 문장만 들어왔어요. 네. 이 산의 시지프스의 네. 아마 그림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굴려 올리는.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일단. 예, 그럼 예.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평생 저것만 올리면서 살아야 되는. 요거를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책도 읽어보게 또 동기를 많이 부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삼동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금요일에
내일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가 나가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 문제는요. 금융거래를 할 때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보통은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고요. 1번 모기장, 2번 모기지, 3번 모바일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방금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노력중독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신 분 중에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1125님인데요. 엄마 나 팔 가려워. 누가 물었지? 그게 이거지? 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 뭐가 물었을까요? 이게 오늘 보기를 선택하실 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조세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